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정보 보호고요. 이 내용은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죠. 잘 쓰는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답이 잘 보이려면 문제를 어떻게 쓰는 게 물어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쓸 수 있는 것일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합격이 가까워지신 분들은 그런 내용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조랑 구성이 달라지고 실제 원하는 내용이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미묘한 차이 같지만 수많은 답안에서 그런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냥 내가 썼을 때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정보 보호가 다른 데보다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점이 도대체 다르지, 얘가? 그 다음에 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지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기술 요소를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쓸 게 없으면 이제 표준 같은 거 우리 흔히 아는 걸로 마무리만 줘줘도 어느 정도 차별을 예상은 되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의 계열을 쓰시는 것도 좋고 쓰면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위험 요소를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답안에서는 보시면 두 번째 위험 요소를 따로 정의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형태 쓰셔도 되고 일단락 자체의 개념과 함께 필요성처럼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적어주고 이단락의 기술 요소 대응 방안을 정확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구성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하게 넓은 관점으로 넣어주시고 기술 요소들은 좀 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술 요소를 예를 들면 보면 여기서 보면 약간 공유 기술, 하이퍼바이저 감염이나 가상머신 이동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건 클라우드의 보안처럼 보이죠. 다른 요소들도 해당은 되지만 클라우드처럼 보이는 게 조금 적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자꾸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 클라우드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연결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그 뭐였죠? 컴퓨팅 컨티뉴엄이었나요? 이런 개념들도 나왔었고 이런 걸 연계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하지만 하나만 한정 짓지 말고 이럴 때 쓸 게 없으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한 걸 넣으셔도 되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구성이 되니까 또는 멀티 클라우드 간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것도 넣으셔도 됩니다. 하나로만 너무 한정 짓지 마시고 클라우드에 쓸 수 있는 건 다 집어 넣으시면 훨씬 다양하게 보여요. 그렇게 넣고 나머지 모자른 공간은 일반적인 내가 아는 보안 위협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되면 되고 그렇게 클라우드에 집중을 해야 그 다음 기술들 밑에 나온 것들 중에 대응 방안의 기술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타겟이 명확해야 뭐 예를 들어 뭐 제로 트러스트가 됐던 서비스형의 CASB가 됐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소아가 됐던 운영 체계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관점들을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관점은 좀 다양하게 내용은 세부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런 표준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관점을 넓게 잡되 디테일하게 문제점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게 결국 답안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두 번째는 리플리케이션하고 쿼리 오프로딩이고요. 리플리케이션하고 쿼리 오프로딩의 개념을 실제로 구분해서 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교표 형태는 그닥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두 개를 물어보면 비교표 형태가 아니라 1달러, 2달러고 나눠서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형태대로 쓰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비교 형태로 쓰시는 게 뭐 실전에서 크게 문제가 될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모든 문제 그렇게 쓰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건 그런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차이점이 잘 드러날 수 없는 썼는데 내용이 똑같이 거의 적힐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한 달락씩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똑같아. 실제로 예를 보면요. 쿼리 오프로딩을 하죠. 요즘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AWS의 RDS 관리형 DB들을 보시면 일단 라이트 DB랑 리드 DB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DB를 접근하는 주도도 달라요. 엔드포인트라고 하죠. 라이트는 여기다만 쓰고 리드는 여기다만 쓰라고 합니다. 그런 쿼리 오프로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드 테이블은 계속 복제가 됩니다. AWS RDS 같은 경우는 리드 테이블이 15개까지인가 복제가 돼요. 계속 그렇게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이렇게 따로 물어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데이터 복제 관점으로 리플리케이션은 그냥 쓰고 오프로딩은 두 개가 분리된 관점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특징을 잡아서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둘 다 너무 똑같이 쓰지 마시고. 그런 걸 알아챘으면 좋겠고, 얘에 관련된 게 또 CQRS가 있죠. 헷갈리는 게. CQRS는 아키텍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DB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리드와 업데이트를 나눠서 쓰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겁니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하시고 각각 요소가 나왔을 때 비슷한 걸 섞어 쓰더라도 차이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연계가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쓰셔야 되고 두 가지를 쓸 때 중요한 점은 어쨌든 요 각각의 두 개의 구성 형태는 똑같아야 된다. 보통 개념 들어가고 동작 방식이나 메커니즘이 들어갈 거고 실제 이렇게 크게 그리지 말고 조그맣게 그려서 그림 간단히 그리고 옆에 절차 같은 거 쓰고 바로 밑에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 적어주고 맨 마지막에 특장점이라고 적어서 요소들을 써주면 된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비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추가적으로 다른 걸 써도 되겠죠. 아까 말했던 시큐어스 같은 거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훨씬 비교가 잘 되겠죠. 이렇게 비교도 안 된 걸 또 나중에 비교를 또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죠. 이런 건 사실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 자료 준비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서버리스 아키텍처입니다. 파스가 들어가는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꼭 이걸로 다 대표되진 않지만 모든 해설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써는 주셔야 돼요. 무조건. 답안을 작성할 요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써주세요.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들은 얘가 왜 필요하냐. 그럼 서버리스는 보통 구성되면 요즘에는 이런 기술들은 보통 AWS나 이런 데 들어가면 기술 문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한 번쯤 보시면 좋고요.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관리형 서버라고 하죠. 관리형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펑션이라든지 뭐 명령어를 호출하면 예를 들어 필요한 인프라 자원 같은 게 그 시점에 가상화돼서 뜨게 되고 시행하게 되고 끝나면 또 그 자원들은 다시 사라지게 되고 필요할 때만 또 쓰게 되는 이렇게 구성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동작시키는 게 펑션이고 뒤에 있는 걸 바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반으로 생각하시고 흔히 많이 쓰는 람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파스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형태가 다 사스 형태대로 제공이 되거든요. 이런 파스나 바스를 사스 형태로 제공한다.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술 다 쓰지 말고 결국 여기서 좋은 점은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 내가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용량에 따라서 자동 생성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능이 제공이 되고 당연히 가용성도 높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금도 쓸 때만 내면 되죠. 계속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들이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썼을 때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딱 떠오르고 비슷해 이거겠지라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쓴 건 읽는 사람이 티가 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만들어 썼다라는 게. 꼭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기술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쓰는 내용도 그 타겟에 맞게 들어가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쓰시는 것보단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 요소를 쓰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약간 좀 생소한 방법이죠. 근데 이거 여길 보면서 내가 느껴야 될 점은 만약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바스파스밖에 없어. 안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바스파스를 잘 설명하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분량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세요. 더 좋은 기술 요소가 있다면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형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관리형 서비스들은 대부분 업체별로 종속이 돼 있어요. AWS는 AWS 못 쓸 거잖아요. AWS 갖고 다른 데 부를 수는 없거든요. 락인 현상이 그래서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를 쓸 때마다 띄운다는 건 큰 서비스 같은 경우 서비스 인스턴스 자체가 올라올 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콜드 스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든 그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실행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한데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 중에 키워드로 썼을 때 쓸만한 거, 키워드로 썼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적지 마시고 콜드 스타트, 락인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그냥 평범하지만 기술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는 것부터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순서대로 네 가지를 외우신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필요하면 두 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 단락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네가 더 알고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냐. 근데 정확하게 알고 제시하는 거냐만 보여주면 됩니다. 줄줄이 이 단락처럼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엣지 AI고요. 엣지 AI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분산 컴퓨팅이고 AI가 결합된 거죠. 엣지단에서 이루어지는 엣지 컴퓨팅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서 즉시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되겠죠. 근데 엣지를 그냥 현장에서만 처리하는 걸로 하지 말고 실제 엣지 컴퓨팅 구조와 마찬가지로 엣지에서 연산은 하지만 최적화라든지 이런 내려받는 것들은 중앙 컴퓨터,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가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 게 구성도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엣지 IT랑 AI만 그려놓고 처리 분석 이렇게만 쓰는 것보단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 끌어와야죠. 뭐 엣지 CPS 같은 거 공부했다면 거기서 몇 개 끌어오고 뭐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것도 다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요런 구성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요 구름이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있죠. 클라우드 인스턴스니까 메인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엣지에 대해서 이런 엣지 그 컴퓨팅에다가 정보를 주게 되고 얘가 직접 계산된 거를 디바이스에게 정보를 주고 다시 정보를 모으고 갱신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엣지 단,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마지막에 센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엣지 컴퓨터 구성도 있잖아요. 대신에 화살표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엣지 AI의 내용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가 모델 같은 걸로 바뀌면 되겠죠. 그 안에가 그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메커니즘 절차를 다 쓰고 기술 요소까지 쓰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쓸 내용이 진짜 많으면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표에. 근데 여러분이 이번 시험은 준비된 걸로 보세요. 새로운 거 싫어하시면 아무래도 어색하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많이 써야 되는 많이 써야 되는 그리고 엣지 AI니까 아무래도 AI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엣지 AI 하면 엣지가 나오는 순간 생각해야 될 건 경량 디바이스니까 경량 디바이스에 대한 OS나 암호화 기술이나 통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AI 기술이나 결국은 경량을 고려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컬 보안에 대한 얘기를 쓸 수도 있고요. 마지막 단에 뭐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는데 이 비교가 엣지 AI랑 크게 비교가 있을까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엣지에서 AI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거에 대응 방안들 알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확한 거 한두 개를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마포의 P현상과 V현상이고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봐도 일단락에 세마포의 개념을 적은 다음에 PV 연산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단락에는 P현상과 V현상을 최소한 수도코드 형태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성이 애매하게 쓰지 마시고 P현상과 V현상의 막 개념을 같이 쓴 다음에 P현상과 V현상이 섞여 있으니까 쓴다. 틀린 건 아닌데요. 그건 P현상과 V현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P현상과 V현상의 수식을 정확히 안다면 각각 썼겠죠. 거기서부터 이미 본 차이가 나는 거니까 물어본 내용을 제대로 쓰는 거에 관점을 두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찰나의 선택이에요. 문제를 딱 보고 안다 모른다 하다가 이렇게 됐네 섞어 써야지 하는 순간 모든 건 섞어 쓰는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되려 헷갈리고 쓰다 보니까 개념을 썼는데 다 쓴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아예 두 개를 나눠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알면 거기에 집중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 수식이 틀렸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애매모호하게 썼는데 이 사람만 명확히 구분해 썼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예 모르는데 거짓말 쓰시는 것만 말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마포는 이렇게 PV 연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다. 임계 영역과 한정된 자원과 멀티 프로세스를 제어해주는 동기화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법이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이진 개수형 세마포를 쓴다라는 것도 강글 같은 걸로 설명해 주시고 밑줄 그으면 추가적인 지식이 되겠죠. 얘는 PV 연산을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니까 세마포를 일단락에 써도 PV 연산하고 벗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쓰고 지나가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PV 연산에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S라는 변수, 공용 변수를 쓰죠. 세마포 변수, S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PV고요. P는 깎는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왜?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P는 S, 여기 있는 S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니까 P는 들어갈 때 쓰는 거잖아요. 한 자리를 차지할 때마다 하나씩 깎는 겁니다.
V는 해제되고 나오는 거잖아요. 할 때마다 하나씩 올려주는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플러스 헷갈리신 분들 꽤 있는데 명심하시고 얘는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고 하나 깎고 자리가 없으면 블럭시키고 대기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애가 끝나다가 S를 하고 누군 들어간 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걔가 끝나고 V로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확인하는 겁니다. 한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대기하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네? 그러면 걔를 웨이크업 하는 겁니다. 시그널을 주는 거죠. 웨이크업해서 깨우고 자기는 S 플러스 1으로 하나를 올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호를 받은 애, 개수형 세마포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 대기하고 있는 애가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S가 0보다 크네? 하나 줄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식은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죠? 이해는 잘 되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원래. 그래서 이해했을 때 기억하고 기억날 때 정리한 다음에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부 연산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쓰는 말이 피부 연산의 문제로 인해 모니터링을 활용. 마지막 닦으면 피부 연산은 모니터링의 이론적 뭐를 제공하고 피부 연산은 뭘 활용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둘 다 정확히 모르고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피부 연산을 쓰다가 연산이 생략되거나 또는 PV를 잘못 써가지고 순서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P와 V가 제대로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는 타이밍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세마포의 타이밍은 모니터 기법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얘는 아예 들어가는 애를 대기 큐에 넣어놓고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되면 너 들어와 하나씩 하는 겁니다. P랑 V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한 번 더 진입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기억도 더 잘 나고 잘 잊어버리진 않죠. 그다음에 PET입니다. PET 기술은 프라이버시 인핸싱 테크놀로지죠. 강화 기술입니다. 강화 기술. 그냥 우리가 쓰는 뭐 다총삭법말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럼 강화 왜 이 기술을 쓸까? 보안이 예를 들어 활용할 때 정보가 유출될까 봐 사실 암호화를 더 하면 되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유출된다는 얘기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성도 높이면서 보안도 같이 강화하고 싶은 겁니다. 일반적인 보안 방식 괜찮죠. 보안 방식 괜찮은데 보안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전부 사라져 버리면 나중에 활용할 때 의미가 없어져요. 그 데이터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한 게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개인 그 차분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개인의 특성은 놔두되 노이즈를 삽입시켜가지고 특성은 보존하되 예를 들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나오는 리턴 값을 동일한 범위 안에서 놔가지고 조정을 해서 노이즈로 얘일 땐 예고, 얘일 땐 예고라는 특성을 쿼리 같은 리턴 값으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 동형 암호도 마찬가지죠. 특성은 갖고 있지만 고형태대로 암호화를 해서 복호 없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꼭 개념을 두시고 활용하고 암호를 같이 쓰신 분은 점수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규제 강화 같은 것도 프라이버시 강화,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 이런 식으로 설명 쓰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꼭 넣어서 쓰셔야지 특징 같아 보입니다. 하시고요.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나눌 때 얘를 주르륵 쓰시는 것도 좋고요. 얘를 쭉 쓰면서 그림을 다 그리시지 않고 앞에다가 이렇게 그리핑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연 PC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뭘까? 기밀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다. 로컬 나니트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 엣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PEC 기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도. PET인데 PEC에서는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민감 데이터 처리하는 머신러닝 기술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PET로 언급되는 것들이 있죠. 이 위에 있는 기술 같은 경우들. 이것들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이 있고요. 추진 전략에 그냥 이렇게 쓰기는 좋죠. 표준 수립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떤 표준인지 정확히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표적인 표준 한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인증 확산도 당연히 이렇게 써주셔야죠. 옆에 있는 인증이라든지 관련된 것들. 27701입니다. 이런 것들. 27001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잘 써주시면 좋겠고요. 27001이 음, 클라우드하고 나중에 클라우드 개인정보하고 뭐 이런 것들도
표준들 잘 기억하시고 017, 018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웹 3.0이고요. 웹 3.0 기술은 뭐랑 연계가 되냐 그러면 요즘에 블록체인이 많이 나왔는데 블록체인 기술하고도 연계가 되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웹 3.0이 나올 때 사실 얘기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옛날에 다음이라든지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들을 목표로 뒀었는데 실제로 그 정보나 로고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다 몰리어서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할 때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에 침해가 올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사람의 정보가 한 군데 중앙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은행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중앙 집중을 탈중앙화 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활용된 거지만 웹 3.0의 원래 목적은 그런 것과 더불어 시멘틱, 그러니까 맞춤형, 개인화된 정보를 주는 거, 시멘틱 기반으로 정보를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예전 블록체인만에 해당된 해설지에서 블록체인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랑 연관된 토픽은 당연히 초고대 AI 같은 게 있고 초고대 AI 다 얘기하자면 챗GPT 같은 거 있죠. GPT 3.5, GPT-4 이런 것들 다 연관된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얘는 뭐 어쨌든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주권 양상이고요. 내가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탈중앙화 되니까 내가 내 정보를 관리하는 거죠. 네이버 같은 사이트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백엔드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웹사이트나 네이버 같은 데였다면 이제는 그냥 분산된 망에 구분되어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처럼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는 암호화폐를 쓰는데 블록체인 구성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암호화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래나 보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콘텐츠를 쓰면 브라우저에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서 거기다가 얼마씩 금액을 넣어줘요. 자기네가 만든 화폐 같은 걸로. 그럼 나중에 서비스 쓸 때, 콘텐츠 쓸 때 예를 들어 구매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해준다던가. 대표적으로 브레이브 있죠? 브레이브 써보신 분 있으세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브레이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거기 들어가면 또 꽤 빠르고요. 그런 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직이 DAO고, 결국 여기서 서비스 된 것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게 만드는 DApps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술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고 하면 잘 모르겠죠. 나중에 헷갈리죠. 위치도 다 바뀌어 있고. 핵심 기술을 정리할 때 계속 설명을 제가 저는 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가 제공하는 기능을 그룹핑으로 나누는 게 이해하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얘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특징을 얘가 얘기했잖아요. 특징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구성들이나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걸 나열해 놓고 기술을 매핑하는 게 나중에 이 한 토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한 뭐뭐 목적에 어떤 기술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쓴 다음에 앞에 썼던 기술 요소들이 이달락의 기술 요소나 구성도에 들어가고 특징들이 앞에 있는 구분에 있는 그룹핑으로 들어가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정의랑 특징만 잘 정리해도 한 문제를 쓰는 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얘기긴 하죠. 그것만 안다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방어가 되고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건 사실이고 자꾸 보시면 디테일하게까지 기억이 나겠죠. 답안 정리와 답안을 연계시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답안만 갖고 공부하시거나 해설지만 갖고 공부하시지 말고 내가 정리된 내용이 답안처럼 쓰여진다는 생각을 반드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볼 때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4.0이 있습니다. 교양교실대가 되고요. 서로 무지각 인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0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나는 3.0에서 4.0까지의 발전 과정을 안다라는 걸 표현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 특징만 적어주면 됩니다. 탈중앙, 지능화, 개인화에서 얘는 always on입니다. 무지각으로 언제든지 켜있고 모든 사물에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웹 OS가 있고 그다음에 AIoT가 있습니다. 지능형 IoT.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